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정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울적하다면 와요, 집에 놀러와요, 라면 끓여줄게요. 고민 있다면 와요, 소주 한잔하며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때. 날 보러 와요, 누나가 생각날 땐 언제든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마음씨도 착한, 알고 보면 정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토토주쇼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래도 듣고 경제도 배우는 토토주쇼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 역시 혜리 씨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나도 한번 흉내 한번 내볼까? 잠깐만. 옆집 아저씨랍니다. 어팡도 잘 보고 종목도 잘 보고.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아, 새해부터 예. 죄송합니다. 약간 주사부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점잖아. 그렇죠. 여기서 무너지네. 예. 박철수 매니저님. 네. 자, 이제 1월 시작됐습니다. 네. 또 1월에 저희가 또 확인해야 될 이벤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확인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우리 주제 중에도 있었지만 네. 뭐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일정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 CES가 있고요.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관련주들도 계속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실적의 어떤 방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좀 반도체 전반적인 업종에는 좀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고 이제 삼성전자 발표하면 다른 종목들도 실적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실적 체크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부터는 이제 L전자를 필두로 화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 또 2월로 넘어가면 끝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까지 저희가 확인하면서 그쪽 반도체 쪽이 또 어떻게 돌아서는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토토스 2부는요. 첫 번째 코너는 우문현답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별별 기업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벌칙이 없었지만 힌트를 얻었거든요. 예, 시작하기 전에 벌칙을 받는데요. 그래서 또 어떤 벌칙이 있는지 한번 방송 고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힘차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뉴스 2부 출발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와주셨는지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분은요. 오리건대학교 경제학 박사이시고 네. 또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예정된 미래의 저자이신 이현훈 교수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저 교수님은 이게 이제 지금은 방학이잖아요. 이럴 때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교수님들은 어떤 생활을 할지. 저희 교수들은 네. 교수라는 이름이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 연구하는 활동이 평소에도 많고 방학 때는 더 이제 집중해서 몰아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특별히 더 한가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올 1월 시작에 어떤 연구를 지금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는 뭐 순수한 학술 연구도 하지만 네. 주로 이제 이 사회 현실과 관련한 또 경제 현실과 관련한 그런 어떤 정책 연구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네. 주로 요즘에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이코노미스트들, 우리 네. 이제
경제 분석하시는 분들, 이제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과 달리 좀 더 학술적이고 좀 실증적이고 좀 깊이 있는 그런 분석을 해서 정책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잠깐 소개하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제4의 길 연구소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만든 그냥 연구소이고요. 주로 이제 그러한 어떤 정책 연구를 하는데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보자.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러한 것 말고 어떤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그러한 연구소. 그래서 제4의 길, 제1의 길도 아니고 제2의 길도 아니고 제3의 길도 아니고 제4의 길 연구소를 한번 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사실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새해에는 꼭 한번 짚어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 2024 한국 경제 진단. 저 상단에 출산율 0.7명이라는 게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뉴스 보도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게 0.7명이고 이제 신혼 초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30대, 20, 30대 결혼 신혼 부부들 거기 출산율은 0.6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출산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지금 0.7이라는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교수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저희 자막에 나와 있는 뭐 네. 13개월 연속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저거는 이제 전월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다는 뜻인데 네네. 사실 13개월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지지난해죠 벌써 이제 2022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해 계속 그러니까 한 24개월 연속 계속 감소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2022년이었던가 제 기억에는 22년 9월하고 그리고 이제 23년 9월 그때 한번 잠깐 뭐 0% 근처에 한번 접근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13개월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 실제는 뭐 계속 그냥 마이너스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사실은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매월 출산율 변화에 따라서 뭐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할 것은 아니고 네. 사실은 연간 어떻게 변화하느냐는 거고 그것도 뭐 1, 2년이 아니라 그냥 뭐 그 10년, 20년 그 추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우리나라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한 2017년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감소해서 네. 2022년 0.78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아직 정식 통계 자료가 발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한 0.7%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아마 마이너스로도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이고요. 뭐 이미 다 아시는 건데 다들 이렇게 놀라는 채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이건 다 상식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정말 안 되고 우리나라는 너무 심각하게 사실은 결혼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에 그 외지에서도 한번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정말 연구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는 연구 대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이건 정말 살고 죽는 그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전혀 놀랄 일 문제도 아니고 네. 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좀 현실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손을 놓고만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교수님 이게 다 그럼 실패했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뭐 얼마 전에 네. 그 사실은 이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뭐 어떤 실장님인가 한 분이 나와서 그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잠깐 봤었는데 솔직히 뭐 실패해서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뭐 새로운 어떤 범정부 조직을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뭐 이렇게 하던데요. 마치 뭐 재난이 발생할 때 무슨 뭐 어떤 중앙 본부를 대책본부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뭐 그런 저출산 뭐 이게 하나의 중앙 재난이니까 재난 본부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뭐 일단 그 위기 의식을 이제 와서 느꼈는가 싶을 정도이고요. 사실은
16년, 17년 이때에 이제 소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네. 그 대통령이 이제 위원장이고 이제 민간위원이 부위원장 하면서 소위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실무부서를 이제 계속 끌어왔는데 계속 실패한 거죠, 뭐 사실. 실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게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했어요. 그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최소한 1.3명 정도 수준은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줄어들었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여기서 뭐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혼자 제가 네. 얘기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절 잘라주세요.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편하게 계신 하셔도 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로 앉아 이거를- 계신 분들이 네. 혹시 또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뭔가 우리가 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하고 교수님이 보셨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근본적인 해결책 하면 일단 원인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원인을 알아야지만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처방을 하는 건데 그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알긴 아는데 그것이 진짜일까 이렇게 아직도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여기서 한번 합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여기 계신 분들 결혼 다 하셨나요? 아니요. 아, 유일하게 하셨나요? 결혼을 저만 유일하게. 했네요. 아유 정말 유일하게. 이러면 이제 세금을 감면해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 그죠? 아기도 있으시고요. 애도 둘 낳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볼 땐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저는 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사람이에요. 아기를 일단 나면 보조금 드려야 되고 결혼하면 맞아요. 그냥 일단 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금을 줄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정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이제 우리가 왜 그 결혼 안 하고 아기를 안 갖는지 여쭤봐야 되니까 이세 분께 그렇죠. 자 인물도 멀쩡하시고 박철수 아니 왜 도대체 예. 결혼 안 하시는 겁니까? 결혼 왜 안 왜 하셨어요? 하시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만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만 되죠. 정년기도 아니, 되시고.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겁니다.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제 문제가 뭘까요? 제 문제. 네. 아, 네. 아니 근데 저 교수님, 네, 저는요 네. 할 거예요. 결혼을 그렇죠. 왜 네. 늦추고 있느냐는 거죠. 네. 왜 아직까지 못 했냐는 거죠. 왜 아직까지 안 했는지. 아직 어린데. 어려서. 나이를 물어볼 수 네, 없죠. 그래서 이제 곧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곧은- 완성이 되면 할 거예요? 나이만 근데 아니요, 저는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셋 낳고 싶어요. 오. 저는 보조금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언니도 애가 셋이고요. 예. 저도 아. 빨리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요즘에 그 가정을 꾸리지 않아도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제 친구들이나 주위에 봐도 굳이 내가 뭐 결혼해서 이렇게 더 자유롭고 더 재밌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이게 요 근래 갑자기 더 심해졌다고 네. 보거든요.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네요. 그래요. 왜 결혼 안 하셨죠? 자, 강성 아나운서. 네.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예, 있어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돈이라는 것도 좀 무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는 거다 맞아. 보니까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부딪힌 좀 것도 얘기해 있고요. 주세요. 구체적으로요? 네. 돈이죠. 돈을 예. 아직 못 모았다. 돈이요?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고요. 앞으로 이제 뭐 자녀 계획도 세우게 된다면은 돈을 더 모아야 되네. 그죠. 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러니까 또 모아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저요? 아니 결혼하는데 왜 돈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제 집도 사야 되죠. 뭐 여러 가지가 그다음 있죠. 또. 예. 집도 의식주 사야 되고. 그것 중에 아기를 낳으면 이제 또 맞아요.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그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래도 안정적인 소득을 갖고 계신데 많은 젊은이들은 첫 번째는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일단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설사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도 내가 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건 내 집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일자리도 있고 집도 있고 당연히 이제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결혼을 했다 손치더라도 선뜻 아기를 못 갖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그 유아 비용 맞아요. 그 어떻게 아기를 키우지 더군다나 요즘에 다 맞벌이 부부인데 어떻게 이걸 책임질까 뭐 이런 문제잖아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그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종합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경제적인 요인이 일단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일자리 문제라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생각해 보면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소위 그 주거 비용. 내 집이 없는데 더군다나 일들이 대부분 서울에 모여 있는데 전 지방대학 교수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서울이에요. 서울로 딱 올라와 보니까 운 좋게 그래도 직장을 구해서 왔는데 어디 들어가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변두리거나 아니면 뭐 시내에 오면 뭐 어디 정말 단칸방에 겨우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시 외곽 한 집 떨어져서 출퇴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결혼하고 아기를 가져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나중에 아기를 가지려면 그 육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그 사실 그 서열 사회 그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성분도 계시지만 여자도 다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어떻게 보면 남자한테만 그 육아 책임을 좀 돌리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 단절이 되고 근데 그에 대한 어떤 희생을 나 혼자 감수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그 짧은 시간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종합적인 문제라는 거고 이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종합적으로 그 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컨트롤 타워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그 컨트롤 타워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실권이 없어요. 지금 좀 아까 일자리 문제 이거죠. 재정경제부 문제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 어디죠? 그 건설교통부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육아 문제 어디죠? 교육부 문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 남녀 간의 어떤 성평등 육아 문제 이거는 보건복지부 문제예요. 그 정도. 그거 하나 정도고 나머지는 전혀 자기의 소관도 되지 않는 문제 그냥 내가 대통령 직속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은 1년에 한 번 회의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컨트롤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와가지고 그래서 무슨 뭐 중앙재난위원회를 만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중앙재난위가 갑자기 단기간에 왔다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한 얘기는 아예 처음부터 인구부를 하나 만들자. 예? 인구부를. 기왕이면 소위 얘기하는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걸 없애자고 자꾸 하는데 그걸 없애지 말고 여성을 인구로 확 바꿔서 그러면 남녀 문제이고 가족 문제고 그리고 그게 노인 문제이고 또 어린애 문제이기도 하는 우리 인구 모든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인구 가족부를 만들어서 그게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때는 왜 박수를 안 치시고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반대 토론 좀 해주세요. 네. 그래요? 맞아요? 구구절절 맞는 말씀을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느라고. 근데 왜 안 하는지 나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국회 통과하기도 좋고요. 이걸 반대할 분들 별로 없어요. 제가 얘기하면. 이러면 지금 남녀 간의 갈등도 줄이잖아요. 맞아요. 굳이 뭐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가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러면 뭐 그럼 노인가족 점점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가족부 왜 따로 안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걸 하나를 묶자는 거잖아요. 저는 묶어서 거기서 남성 여성 문제 다 같이 다루고 노인 문제 젊은 아이 문제 다루고 이러면서 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컨트롤 타워를 한번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재경부 문제도 다뤄주고 거기서 건교부 문제도 다루고 교육부 문제 다루고 이러려니까 이게 부총리급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럼 부총리급이 3개 생기나? 저는 교육부는 좀 일반 부처를 줄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문제점이 제일 많은데 다시 좀 끄집어 보면 일단 사람이 내가 살 곳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집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소득 대비 지금 집값 비율을 보면 말도 안 되게 비싸요. 뭐 웬만한 월급을 부부가 함께 모아서 이 연도가 올라갔어요. 그죠? 뭐 17년인가 뭐 이렇게 모아야 된다고 막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 집값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가야지만이 이게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도 사고 결혼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뭐 소득 대비 이제 집값을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것이 뭐 좀 전에 맡은 거 우리 국내에서 나온 자료 보면 17, 18, 한 17년 정도 걸린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말 국제 비교하는 또 그런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한 28년 정도 서울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의 평균 가구가 평균적인 어떤 그러한 아파트 하나, 보통 일반적인 집 하나를 이제 구한다고 할 때 28년 정도 소득을 모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서 한 22 정도 되는 그러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국에 있는 소위 일선 도시들 뭐 상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항저우라든가 이런 북경까지 하면 얘들이 처음에 1위가 50 정도부터 50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 북경은 30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한 28년 정도 덜 된다는 거고 나머지 도시들이 다 뭐냐면 저개발 국가, 신흥국가 도시들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뉴욕이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경 같은 도쿄 같은 데는 이게 기껏 해봤자 10년, 15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돼야지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당장 집이 없어도 하다못해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내가 소득을 계속 그 저축해 나가면 그러면 내가 집을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게 2017년 이후 굉장히 급속하게 낮아졌거든요. 네. 그게 그렇게 급속히 낮아졌는데 공교롭게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주택 가격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서 한 2배 내지 한 3배. 맞아요. 서울, 맞아요. 강남 기준으로 하면 3배 정도 올랐어요. 이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제가 뭐 경제학자니까 통계 상관관계 분석만 해봐도요. 이 소위 그 출산율 변화하는 그 것과 우리 소위 얘기하는 주택 가격 변화를 같이 놓고 보면 그 상관관계 개수가 0.78 정도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이 이제 거의 완전한 관계인데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소위 얘기하는 그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하고 또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면 또 결혼하고 아기 낳지 맞아요. 못한다고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그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되고 경제 일자리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 해결하지 않고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된다. 아니 나도 알죠 그 얘기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도대체 그럼 뭐예요 여태까지 뭐 그 얘기 한다고 했다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그거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그 몸이 아파서 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신다는 말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다 나아요. 나도 알죠. 그럼 면역력 강화되고 다 나아지고 나죠.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처방해서 약을 줘야 되는 거죠. 네. 수술할 게 있으면 수술도 해줘야 되고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은 궁금한 거 없어요? 지금 여기서? 저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뭘 질문 드려야 될지 우리 모르겠는데 1시간만 하죠 오늘. 일단은 지금 뭐 IMF에서도 약간 우리나라 이제 저성장에 대한 부분들 약간 맞아요. 언급을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저출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게 생길 수 있는 건지. 저출산 문제가 이제 출산율이 낮다는 거는 뭐냐면 그 일부는 이렇게 얘기해.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 그 인구 밀도가 한 5번째로 높으니까 이번 기회에 인구 확 줄여주면 경쟁률도 줄여주고 얼마나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가 되겠느냐. 그렇게 정말 되겠어요? 사실은 인구 구조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나라의 현재 그 65세 이상 인구를 보통 고령 인구라고 하는데 지금 한 18% 넘어서 한 19%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뭐냐면 그냥 뭐 높지 않아요 사실은. OECD 평균 정도예요 현재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꼴찌니까. 문제는 그게 낮으니까 이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지금 일본이 전 세계에서 고령화 수준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29% 정도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안에 한 15년 정도면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빠르게 지금 따라잡는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일본에 잃어버린 그 30년 그 이상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 문제가 지금 이렇게 막 우리가 이제 아기를 많이 낳고 출산 정책을 펼쳐서 다들 노력을 해도 늦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 근본적으로 궁금합니다. 우리 늦지 않았습니까? 늦었으면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래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저는 뭐냐면 여태까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계속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못해서 이래도 뭐 괜찮겠지. 마치 이런 거죠. 이제 그 뭐 냄비 위에 뭐 개구리 올려놓으면 뭐 나중에 점점 물이 따뜻해져도 잘 네. 모른다고 그런 상황까지 계속 와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튀겨지기 직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튀어나오려고 하고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죽어야 되느냐?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냄비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게 하든지
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생각하지 않은 특단의 정책, 그것도 종합적인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구 가족부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고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변죽을 올리는 정책을 여기저기서 해요. 마치 예른 거예요. 아니 아기 나면 그 뭐 무슨 뭐 출산 축하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새 막 이런저런 정책이 나오잖아요. 지자체에서 나와요. 시, 군, 구에서 나와요. 시군, 구가 그 자기 돈이에요 다. 중앙정부 교부금이요. 네. 정말 평균적으로 한 20% 30%밖에 안 될 거예요. 자기 자체 수입을 하는 거는 결국은 중앙교부금 받아가지고 중앙정부 교부금 받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서로 경쟁적으로 이거 사실 제로섬 게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하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죠. 중앙정부에서 컨트롤이 돼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말 과감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보조금을 줘도 뭐 지금 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뭐 18세까지 이제 1억을 준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이미 몇 년 전부터 아예 그러지 말고 태어날 때부터 매달 100만 원씩 1년 1,200만 원 안 놀라시네요? 20세까지 2억 4천을 주자. 그걸 갖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유소년 보조금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해봤자요. 그 첫 해 얼마 됐냐면요. 그래야 30만 지난해 25만 명 태어났거든요. 예. 지난해 25. 지난해는 뭐 20만 남짓밖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30만 명 태어나도요. 얼마 되냐면 첫 해에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명당 그렇게 주면 그 1년에 이제 얼마요? 그 1,000만 원씩 하니까 네. 1억 2천이고 그래서 대충 따지면 3조 6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10년 정도 되면 이제 계속 누적이 되고 36조 정도 되거든요. 네. 36조 되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저출산 예산을 쓴 게 36조가 더 돼요. 그게 10년 그러니까 저는 새로 태어난 애들부터 전부 그걸 다 모으자는 거예요. 하나로 뭐 그렇게 이게 뭐 전 세계도 그런 우리나라 미쳤냐 그래. 우리나라는 지금 미친 상황에 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유소년 기본소득이라서 무려 250 유로를 줬어요.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한 35만 원 이상 매달 태어나서 얘가 18세가 될 때까지 그 이상 나중에 뭐 직업 교육을 하거나 대학 교육을 받는다. 그럼 계속 줘요. 따로 또 부모에 드는 수당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도 심각하니까 그런가 보네. 아니에요. 거기는 출산율 1.56명인가 그래요. 훨씬 높은데도 그래도 2.1명이 안 되니까 이건 안 된다 해서 계속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0.7명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이건 아니죠. 정말 이게 고민을 해보면서도 느꼈지만 정말 너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것들도 있어요.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애를 어떻게 낳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부채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부채 문제 때문에 나 빚 갚기도 또 힘든데 애를 또 낳으라고 이거 너무 힘들어. 라고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가 개인 우리나라 부채가 부채가 있는지. 지금 뭐 GDP 대비로 뭐 그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 네. 그 금융 안정 보고서에 보면 뭐 한 100% 남짓으로 된다고 하는데 뭐 다른 통계로 보면 한 105% 정도 된다고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면 맞는 네. 거고 문제는 이제 그걸 계속 더 증가시키는 그러한 정책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정책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부문에 계속 이제 경제 파급 효과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제 관료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동산 띄우기 정책으로 뭘 하냐면 계속 가계부채 늘리는 정책을 또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난해 뭐 여러 가지 뭐 특례 보금자리로 또 올해는 이제는 또 그거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부동산 가격이 또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 무슨 뭐 신생아 특례 무슨 뭐 대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다시 그만큼 유동성을 갖다 주겠다는 건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려면 그냥 주지 결국은 젊은 그 20대 30대들한테 그걸 다시 또 이거 돈 빌려줄게 이거 가지고 너 집 사.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사요? 집값은 더 올라가니까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그 내 꿈이 더 없어지죠. 그렇게 혜택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다수는 더 꿈이 더 멀어져가지고 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결혼을 못 하는 거고 도리어 자꾸 그것도 받은 사람도
앞으로 집값 오를 것 같으세요? 뭐 시간 없어 시간이 있어요 우리? 아, 있습니다. 몇 분까지 하는 거예요? 35분까지. 아니 제가 볼 때는 인구 구조상 생각해서 어떻게 집값이 오르겠어요? 인구 구조 때문에 우리 출산 경제 성장 잠재력도 뭐 지금 2%가 아니라 지금 2% 밑 떨어질 거고요. 앞으로 계속 일본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 1% 밑으로 떨어질 거고 그러면 소득이 안 늘어나 실질 예. 소득이 안 늘어나는데 내가 일자리도 생겨나지도 않을 거고 내가 어떻게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새로운 집에 대한 어떤 수요가 나오겠냐고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금리 떨어지지. 금리가 어떻게 떨어지겠어?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질 거예요.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연은 딱 찍어서 유튜브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보시면 오늘 드린 말씀 정말 구체적인 그런 개별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자, 질문이 뭐였죠? 대답이 됐나요? 근데? 잘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또 좀 경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이제 그 올해 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뭐 나오는 한다 거예요? 뭐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내린다 하면은 대부분 하는 생각이 이제 그때는 좀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반대로. 왜냐면 네. 일단 금리를 뭐 지금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정책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그쵸. 연준의 기준금리의 어떤 변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뭐 100% 똑같이는 안 따라가겠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많은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지난해 연말만 해도 어땠어요? 뭐 한참만 산타랠리가 막 펼쳐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연준이 뭐 올해 들어서 뭐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준금리를 뭐 계속 막 낮출 거야. 그러니까 드디어 저금리 시대가 올 거야. 그러니까 뭐 주식 가격 뭐 뜰 거네. 뭐 이렇게 해서 막 굉장히 뭐 그 축제의 어떤 나팔을 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직 충분히 물가가 잡혀지지 않아서도 그렇고 네. 설사 이게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경제 상황이 갑자기 하드 랜딩 해서 그래서 그런 거 역사적으로 그냥 갑자기 그렇게 금리를 급하게 내린 경우가 없고요. 예. 내린 경우는 다 보면 한번 2008년도 보세요. 아니면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졌을 때도 보고요. 어떻게 됐어요? 금리를 올렸다가 이게 나중에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거는요. 이미 경제 상황이 2007년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베어 스턴스부터 해가지고 계속 소위 얘기하는 대형 투자은행들이 막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2008년도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뭐 그 9월에 되니까 그때가 가지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 이전에 일찍부터 사실은 뭐 금리를 낮췄어야 되는데 낮추지 않고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거든요. 사후 약방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 가격을 띄워줬어요? 아니었거든요. 결국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금리가 쉽게 낮춰지지 않을 거고 낮춰지는 상황은 경제 상황이 나쁠 거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 가격이나 아니면 특히 부동산 가격이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뭐 엄청나게 뭐 지난 2017년 이후처럼 최호황을 누릴 거다. 그렇게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금리를 낮게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뭐 집 사라 이런 정책에 거기에 넘어가서 그걸 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너무 비판하는 거 같네요. 마지막 질문을 죄송합니다. 그걸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다들 또 힘들어하시니까 오히려 이 정부 정책의 핵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요,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예. 저는 현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뜻에서 전 얘기하는 정부도 거죠. 성공하길 예. 바랬고요. 다만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가 건설적인 어떤 비판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하는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신생아 무슨 뭐 특례 대출 같은 것도 만일에 이게 소위 얘기한 인구 가족부가 생겼다면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거 해보면 이거 부동산 가격이 뜨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안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정책 아까 얘기하는 그런 유소년 보조금을 주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쓸 거거든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올해부터라도 정말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고 그게 아니래도 우선 당장 젊은이들이 결혼하자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잡힐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더불어 행복하게 살자 남녀간의 갈등도 하지 말고
그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 간에도 갈등도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서로 사회가 화합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자. 그렇게 그걸 갖다가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예. 자, 이게 정부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나에 따라 국민들의 행복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이현훈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좀 제발 좀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좀 펼쳐주시고 그대로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돈을 쓴다고 하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제 내피셜에는 다른 데로 이게 쓸데없이 좀 새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돈을 잡아서 말씀한 대로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이현훈 교수님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좀 길게 대토론회 이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